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경기 순환주 이런 네네.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과 동시에 네. 제가 이다솔 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이전에 네네. 에너지를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럼 네네. 이제 앞으로 공부를 좀 에너지 쪽을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네. 건가요? 지금 현재?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내년장을 준비하면서 이제 70주에서 차화정으로 넘어갈 때 절반은 살아남았고 절반은 탈락했고 없었던 새로운 업종들이 들어왔다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소위 자동차, 반도체, 경기 민감주들은 이번 금융장세 반등할 때 주도주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주도주들은 아니었는데 경기 실적 장세로 전환되면서 이제 과거 정유업종처럼 새롭게 주도주로 편입된 업종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장세 주도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 BBIG라고 불렸던 업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업종 중에서는 여기도 또 투자할 만한 거리들이 존재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 에너지의 변화라는 어떤 큰 트렌드로 저는 읽힙니다. 이걸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과거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시기들을 좀 짧게 정리해 보면 이제 최초의 산업혁명은 석탄이라는 화석 연료를 근간으로 영국에서 증기기관이라는 기계가 발명되면서 방직 산업으로 일어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모토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자동차의 보급이 1900년대 중반대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의 배경은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증기기관에서 우리가 내연기 가솔린이라고 불리는 가솔린 디젤로 대표되는 석유에서 정제된 액체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동차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과거 주력 산업이 이제 방직 산업에서 자동차를 그 근간으로 한 산업들로 변경이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방식들은 석탄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네트워크는 철도였어요. 철도를 어디까지 까냐에 따라서 이제 또 배송거리가 길어지는. 근데 석유가 등장하면서 자동차가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고속도로가 제일 중요해집니다. 네. 고속도로를 얼마만큼 촘촘하게 깔아주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도달거리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소위 이제 3차 혁명이라고 하는 정보통신혁명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닷컴 버블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그 에너지 자체는 이제 석유에서 가스라는 연료가 하나 추가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디바이스는 자동차에서 PC, 스마트폰 같은 이제 IT 기기 쪽으로 디바이스가 변경되면서 산업도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IT 산업. 초반에는 뭐 맥켄토시나 뭐 IBM 같은 IT 하드웨어들이 70년대, 80년대에 주목을 받다가 이것들이 보급이 되고 나니까 90년대, 2000년대에는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소위 지금의 빵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들이 뭐 여러 책에서 얘기들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4차는 뭐냐.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온다는 거는 들어서 알겠는데 실체가 좀 불분명한 점이 뭔지도 있는 좀 것 같아요.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은 등장하는데 딱 한마디로 이게 4차 산업혁명이야 라고 정의된 거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기준으로 제 나름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어떤 하나의 좀 트렌드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거는 결국은 자율주행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3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프라의 변화가 과거 철도, 고속도로에서 저는 인터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터넷이 깔리면서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좋아진 거죠. 처음에는 유선망이 깔릴 때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PC방이나 PC 앞에 딱 앉으면 인터넷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무선망이 깔리면서는 걸어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터넷 포탈 기업 관점에서 사람이 지금 인터넷을 할 수 없는 환경이 크게 보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운전할 때. 네. 운전할 때는 몰래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시고요. 운전할 때 사실 사람이 손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할 수가 없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차에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잘 때입니다. 수면할 때는 저희가 인터넷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극지방에 갔을 때. 그때 그러네요. 못합니다. 뭐 네. 도시나 뭐 웬만한 네. 뭐 신흥국만 가도 인터넷은 가능한데 예를 들면 네. 사막에 갔다, 뭐 남극에 갔다, 내지는 뭐 어디 뭐 아마존 밀림에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접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근데 이게 인터넷 포탈 기업 관점에서 이게 다 돈인 거예요, 사실. 이미 사람들은 인터넷에 충분히 접속할 수 있을 만큼 접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 그게 팡 기업 입장에선 자기들의 매출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스마트폰이 보급되지 않고 더 이상 인터넷 추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추가로 사람들이 인터넷 시간 늘리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돈은 잘 벌겠지만 성장은 멈추는 겁니다. 그럼 성장이 멈추는 순간 소위 이제 주식시장에서 높은 멀티플 PER을 받는 기업들은 사실 앞으로 이 속도로 성장할 것 같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는 거지. 네. 그냥 꾸준하게 성장한다고 하면 배당주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인터넷 포탈 플랫폼 기업들은 제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인터넷을 쓰게 할까. 인터넷을 노예로 만들어가는 그 그것도 뭐 작업이군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조금 더 삶이 구애되면 될수록 그런 기업의 실적 전망치는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세 가지에 다 답을 하나씩 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운전할 때 인터넷 못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자율주행을 해서 차가 알아서 운전하게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4시간 반을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시고 옆에 조수석 계신 분은 졸지 않게 말 걸어주시고 뒷자리 분들 정도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막 그렇죠. 게임도 하시고 유튜브 보고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4인 가족이 부산을 가는데 자율주행 시대가 왔다. 그럼 모두가 손을 놨잖아요. 네. 그럼 과연 앞자리에 계신 분은 뭐 할 거냐? 기자님은 뭐 하실? 뭐 당연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겠죠. 뭐. 그렇죠. 네, 10중 8구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운전자라는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4시간 반 동안 그냥 운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운전대 손을 놓는 순간 콘텐츠의 소비자가 돼. 그리고 자동차란 공간이 얼마나 심심합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언젠가 왔다 할 때 자동차에 디스플레이 넓잖아요. 네. 거기서 넷플릭스, 유튜브도 영화를 한 편 틀어줘. 그럼 2편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꼼짝도 못 하니까 그냥 그것만 봐야죠. 보기도 좋아요. 네. 거기다가 뭐 게임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고. 네. 근데 실제 지금 이런 자율주행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면 전통의 자동차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자율주행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아마존, 구글, 네. 테슬라, 애플 이런 데들이지 GM이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1등을 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죠. 포드에서 뭐 자율주행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없죠. 왜냐하면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차를 팔던 자율주행 차를 팔던 그냥 전기차를 팔던 그냥 한 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미 네. 타던 차예요. 근데 그렇다고 자율주행 시대가 왔다고 해서 저희 집에 차가 뭐 한 대가 있는데 제가 차를 세 대를 굴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비히클의 엔진 수단이 바뀌는 거지 같은 한 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 근데 인터넷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이 팔린다는 얘기는 나에게 새로운 콘텐츠의 매출처가 열리는 네, 큰 시장이 또 하나 또 열리는 개념인 거군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얘들은 훨씬 적극적인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인간이 인터넷을 못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점의 첫 번째, 운전할 때는 자율주행이라는 걸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상당히 많이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볼 때보다 재작년 볼 때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이제. 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도 이게 좀 변화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내연기관 차에도 자율주행 기능들을 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상장 기업 중에 LG전자라는 회사가 이제 캐나다의 마그나라는 네. 부품사랑 합작해서 향후 전기차 쪽에 플랫폼 하는 파워트레인 제입을 만든다는 기사가 떴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봤을 때 저 LG전자가 상한가 치는 거 거의 1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좋죠, 그러니까 진짜. 시장이 반응을 네. 한 거예요. 아주 격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같은 질문인데 그냥 반응하는 걸 보시고 이거 30% 올랐네, 그냥 너무 올랐어 이러고 그냥 끝나시는 분이 있으시고 왜 이게 이렇게 30%까지 오를 정도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고서 어떤 분은 마그마도 뒤져보시고 LG전자가 그럼 전장을 뭐 얼마나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LG그룹이 생각보다 뭔가 전장 쪽의 포트폴리오가 LG화학의 배터리도 있고 전장도 있고 잘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내년에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는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걸 보고 그냥 올랐나 끝나신 분과 이게 왜 올랐지? 이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지를 분석해서 하신 분들은 설령 LG전자를 못 사시더라도 뭐 전장이나 이쪽 자율주행 쪽에 또 밸류체인들을 찾아내서 거기서 얘는 조금 덜 올라가는 기업을 찾을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율주행이라는 카테고리가 상당히 좀 큰 변화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에 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잘 때잖아요. 네. 잘 때는 AI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자도 데이터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트래픽이 벌어지면 포털 기업들은 돈을 법니다. 네. 그래서 AI가 얼마나 진화하냐에 따라서 수면할 때도 인터넷 사용량은 증가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극지방 같은 경우는 소위 저궤도 위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낮은 궤도의 민간 위성들을 띄워서 이걸로 인터넷을 하자, 이런 노력들이 진행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자율주행을 필두로 해서 인간이 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원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들이 좀 보여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기자님, 자동차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헬리포드가 제일 먼저 그렇죠. 떠오르죠. 네. 자동차 왕은 헬리포드인데 네. 자동차 혁명이 벌어져서 자동차가 보급됐을 때 헬리포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까요? 누가 제일 많이 벌었을까요? 저 모르겠는데요. 헬리포드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네. 헬리포드 못지않게 벌었거나 헬리포드 이상으로 돈을 버는 데들이 사실은 정유 기업들이에요. 아, 그렇겠군요. 네. 에너지를 댔으니. 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자동차의 왕은 헬리포드인데 자동차 시대에 돈을 진짜 많이 번 건 록펠러였을 록펠러, 거라. 네. 기존의 석탄이라는 에너지원이 전부 다 석유로 다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는 한 대 팔면 끝인데 석유는 계속 끊임없이.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역사의 뒤향이 넘어가지만 한때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모두가 오일 컴퍼니들이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이게 하는 어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만한 공부거리 뭐가 있냐면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핵심 디바이스가 바뀔 때 그 에너지원을 다뤘던 기업들은 그냥 소위 묻어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엑손 모빌 같은 이 기업이 차세대 그렇죠. 기업으로 또 그래서 뭐가 제가 등장할 수 사실 있겠군요. 내년에 저도 이제 시장을 고민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21세기의 록펠러가 누가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네, 누가 왜냐하면 될까요? 자동차는 어쨌든 굴러가는데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서 보이는 게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의 보급이 빨라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컴퓨터가 시스템을 제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은 부품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부품이 많다는 얘기는 중앙에 있는 이제 컴퓨터가 내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를 1대1로 뜯어보면 부품의 숫자가 전기차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훨씬 모듈화돼 있고 유니트화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내연기관차를 개발해서 저는 못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네. 전기차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을 주도하고 있는 진영들의 최종 목표는 전기차처럼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조립이 단순한 컨트롤이 단순한 차들을 보급을 시켜서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처리해야 할 때 데이터의 오류값이 더 적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냥 이건 정말 100% 개인적인 사견인데 자율주행을 구현하기에는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장 충전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자율주행하고 좀 맞지 않을까요? 이 충전할 때도. 네. 사실 제가 뭐 여기에다 엄청 공학적인 지식은 없어서 뭐 네. 엔지니어들이 보시면 반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 시대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어찌됐건 전기차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전기차가 충분히 보급이 돼야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좀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고민은 그거죠. 자율주행이 보급되면서 전기차라는 어떤 디바이스가 확산될 때 그럼 록펠러는 누구냐. 전기를 생산하는 누군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제일 많이 깔은 회사가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 진영의 어떤 이 헤게모니 싸움은 자동차 애들은 야 충전소가 없어. 주유소들아 충전소를 깔아주면 내가 자동차 만들어 볼게. 근데 또 충전소 하는 애들은 야 충전할 차가 없어. 닭이 먼저네 달걀이 먼저. 네가 차를 좀 만들어주면 내가 그럼 충전소를 만들어 볼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누구도 선뜻 못 나선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약간 이제 좀 테슬라라는 업계 이단화가 나타나서 야 나는 전기차 어차피 팔 거니까 내 차에 하는 전기 내가 충전해 줄게. 그래서 슈퍼차저를 같이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략 미국에만 슈퍼차저가 뭐 제가 뉴스에서 볼 때는 2,000개 이상 있고 뭐 충전기는 뭐 2만 개 이상 보급돼 있다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테슬라가 전 세계에 팔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팔리는 나라에는 다 슈퍼차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유일하게 이제 충전망을 갖고 있는 건 테슬라인 거죠. 네. 야, 그런 충전망을 만들어낸 건 지금 어쨌든 인류 최초일 것 같은데요. 전 그렇죠. 세계에 다 갖고 있는 거. 우리나라도 현대차 같은 데가 충전망이 있겠지만 미국은 네. 없을 거거든요. 오. 중국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국에는 메이커가 있겠지만 네. 뭐 미국, 유럽에는 없을 건데 지금 전 세계 충전망 확보하고 있는 애들이 이제 테슬라 같은 애들인데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모델로 이거를 이제 충전할 거냐가 관건인 거예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한국은 비교적 땅이 작기 때문에 충전망이나 보급할 때 여유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돼도 그냥 다 몰아서 지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전 자율 시대가 된다고 하면 그냥 내가 도시에서 장 보러 갈 때 타는 차가 아니라 미국 기준에서는 뉴욕에서 출발한 차가 LA까지 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가스 스테이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연기관을 모시는 분들이 뉴욕에서 야 LA 놀러 가자 할 때 누구도 야 기름은 어쩔 거라는 질문을 한 명도 없을 거거든요. 네, 바로바로 주유하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뉴욕에 사는 사람이 전기차를 끌고서 야 우리 LA 한번 놀러 가자 할 때 그 동승자가 계획 세워야죠. 야, 어디서 야 충전하고. 충전소를 일단 충전소부터 찍어서 여기까지 700이니까 여기서 한 번 찍고 이거 해야 될 철저히 세우겠네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왜 나타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끌어오는 방식이 네.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전기가 수요는 수도권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발전소는 원전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 원전 모르겠고. 중에 서울 근처에 있는 원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근데 전기를 공급하는 건 다 바닷가 쪽이에요. 근데 쓰는 거는 서울 수도권이에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갖고 와야 되나요? 엄청난 송전망이 그렇죠. 있어야겠죠. 그 일대 송전망을 쫙 깔아서 끌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기라는 거의 어떤 에너지 공급 방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전통적인 전력의 공급 방식은 땅이 싸고 환경 영향이 적은 지역에 크게 대규모로 지어서 수요지가 있는 곳까지 송전탑을 세워서 대규모 인프라로 전선으로 이어졌던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개념이면 우리가 뉴욕에서 LA까지 가려고 하면 대륙을 횡단하는 전선을 깔아줘야 됩니다. 이제. 아, 송전망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네. 필요로 하겠네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중간에 도시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부산까지 전선을 깔아도 효율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 크면 큰 나라일수록 네. 굳이 여기 전선을 깔아야 돼 하는 지역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전력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분산형 전력망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분산형 전력망이라는 거의 아이디어는 전기가 필요한 데서 네. 전기를 생산하자. 이렇게 막 엄청 크게 져서 막 투자하는 거 하지 말고 필요한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 생산하면 수요 그 투자 비용도 줄고 효율도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네. 언급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원자력이나 석탄화력이나 이런 발전소들은 분산형 전력망에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네. 근데 사실 분산형 전력망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들이 이제 최초 연구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이제 분산형 전력망으로 갈 때 가장 유리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인 이유도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들 중에 이제 보면 특히 이제 그 내륙 지방에 있는 것들을 보면 충전소에 솔라 패널이 달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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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하고 네. 또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네, 그래서 있더라고요. 보면은 테슬라 충전소는 충전소에 솔라 패널이 있고 전기를 발전해서 저장해 놓는 ESS가 구축이 돼 있고 네. ESS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차가 들어오면 충전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은 솔라 패널에서 전력 생산을 하다가 배터리를 미리 충전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가 들어오면 배터리를 갈아 껴주거나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특정 지방에 대규모 뭐 큰 발전소를 지어서 내륙에 선을 다 깔아둔다 이런 류들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21세기 록펠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일단 힌트 중에 하나를 테슬라가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론 머스크는 이 20세기 초반에 헨리 포드하고 록펠러 합친 네. 그런 모델이잖아요. 훨씬 더 막강한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좀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엄청난 수준이네요. 네네. 두 사람 네, 합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좀 되게 재밌는 기사가 하나 뜬 게 앨런 머스크 트윗에 최근에 어떤 게 올라왔냐면
이제 슈퍼차저에 다른 차들도 다 들어와라. 이제 이 슈퍼차저를 이전에 테슬라 차 위주로 했는데 이제 다른 전기차들도 와서 충전할 수 있게 이제 개방을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코멘트들이 최근에 있어요. 아니 2, 3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 기술을 막 공개하고 그러길래 저 사람의 무슨 꿍꿍이 진짜 엄청난 그렇죠. 그 네네. 이 야망이 뭐지? 이런 네.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록펠러를 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뭐 그렇게 해서 기술을 그렇게 다 공개한 이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사실 2, 3년 전에 그 테슬라에서 기술 공개를 할 때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시장이 약간 좀 혼돈이었거든요. 얘는 왜 이러지? 진짜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아니 네. 자기의 독특한 기술을 막 공개, 네. 자기만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오랫동안 이제 열심히 추적하신 분들은 네. 최근에는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외래지증권의 김준성 위원님이 자료를 이걸 굉장히 정리 잘하셨는데 네. 테슬라는 데이터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지 단순 전기차 회사는 아니다. 빅데이터까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자율주행에 대한 빅데이터 양이 제일 많은 게 테슬라거든요. 네.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테슬라가 좋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의도는 아니고 네. 테슬라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자율주행 시장에서 시작해서 전기차나 이 에너지들이 어느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 가장 업계 선도에서 이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이 기업들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사실 산업의 어떤 방향이 바뀔 거로 보는데 단순합니다.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해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충전소 하나가 하나의 발전소인 거죠, 그냥. 그래서 그거를 배터리에 저장해놨다가 전기차가 들어오면 충전해주거나 배터리를 갈아 껴주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급이 되면 사실 우리가 어떤 뭐 송전망이나 이런 거에 대한 큰 투자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실제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소유한 회사 중에 솔라 패널 회사도 있어요. 네.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상당히 좀 혁신적인 기술들도 개발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런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누가 될 건데 자동차 왕이 테슬라인 건 알겠다. 네. 빅데이터도 테슬라나 뭐 아마존, 구글이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21세기 록펠러는 누가 될 거냐에 대한 질문을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묻기 시작할 것 같고 누군가 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좋은 투자 기회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년에 이제 조금 더 면밀히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위 전기차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근간을 마련한 건 2008년 오바마 정부 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약간 뒤로 약간 약간 역행했죠. 후진.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런 고민들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 소재 기업들이 되게 증설 공시가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뭐 1, 2년 비즈니스 하는 애들이 아닌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부쩍 양극재니 음극재 이런 기업들이 네. 증설하겠다는 공시도 되게 많고 자본 조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LG전자도 사실 전장을 오늘 내일 했던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왜 이 대목에 갑자기 마그네랑 손을 잡았지? 또 한편으로는 그럼 LG전자는 뭐 알겠고 그 마그나는 왜? 마그나는 이미 전 세계 3위 기업인데 자동차 2, 3위 쪽을 다투는 기업인데 부품 쪽에서 얘는 왜 갑자기 이 대목에서 굳이 LG전자라는 IT 베이스의 전장이랑 손을 잡았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느끼는 변화는 트럼프의 4년 동안 특히 이 신재생이나 전기차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업체들이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네. 네, 또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은 내가 엄청나게 자발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뭔가 시대적인 변화가 자꾸 어떤 친환경이나 정부의 정책 규제가 글로 가다 보니까 내가 대응을 하는 입장이지 그렇다고 해서 1년에 뭐 500만 대 완성차 만드는 회사가 내가 500만 대 다 갈아 엎어버리고 내년부터 전기차 500만 대 할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이라는 기준에서는 트럼프 4년 동안은 조금 여유가 있었고 혹시 트럼프가 재선이 됐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벌었겠죠. 네, 어차피 하긴 할 건데 조금 천천히 하자 이럴 수 있는 기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뀐 거예요. 정권이. 그리고 1월 달 되면 취임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공약집에는 대놓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트럼프 4년 동안 꾸준히 이쪽을 준비했던 기업들은 급할 게 없죠. 이제는 내가 뛰어나가서 돈을 벌 때도 할 텐데 트럼프 4년 동안 조금 여유를 부렸던 기업들은 굉장히 급할 거예요, 지금. 네, 그러겠죠. 그냥
시대의 변화. 삼척동자가 봐도 정책의 트렌드가 빨라질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진도 따라잡으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JV 합작 형태도 벌어지게 될 거고 또 부랴부랴 양산 전망을 늘리는 거죠. 원래는 23년도에 내가 한 10만 대만 생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23년도에 나 50만 대 만들어야겠어. 네. 근데 23년도에 차를 내려면 이미 21년도에 부품 확보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뿌리는 거죠. 나 23년도에 50만 대 만들어야 되는데 나한테 배터리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야? 갖고 와봐.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입찰이 늘어나면 이제 소재 벤더들도 오더가 들어오니까 네.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어찌됐건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주제가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전혀. 네. 어떻게 보면 야, 또 테슬라야. 또 자율주행이야. 언제 타니 그 차 이러실 수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의 의사랑은 상관없이 이 기술들은 꾸준히 진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진보의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는 변화들이 보여요. 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빨라질 것 같은 변화에 조금 민감하게 공부를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 나는 그냥 완전 자율주행 되면 그때나 좀 물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의 어떤 의사 결정이지만 본인의 관심과 판단에 따라서 내년의 투자 결과는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도 장을 준비하실 때 제가 오늘 조금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자동차, 뭐 반도체, 시크리컬들의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이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떤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하나의 축으로 좀 정책의 속도가 빨라지는 여지가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내년장을 대응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네. 정말 놀랍고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배운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증시의 사계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1년을 주도할 새로운 이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앞으로 미래 변화까지 다 보여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이다솔 메리츠증권 차장님 덕분에 아주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얻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박종훈의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